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기조화 냉동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 2주차 강의에서 냉동과 공기조화 부분에서 우리가 냉동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장에서 냉동의 기초 이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2장 지난주에 2장에 냉동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장에 들어갈 건데 2장 부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의 정의 얘기했었죠? 그래서 냉동은 냉각과 구별해서 정의를 하면 주위 온도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게 냉동이라고 했고, 보통 그냥 냉각이라고 하면 주위 온도 근처로 식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냉동의 원리는 자연냉동법, 또 기계냉동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냉동법은 이제 잡열을 이용하는 건데 융해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승화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증발열을 이용할 수도 있죠. 융해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얼음을 박스 안에 넣어두면 얼음이 녹으면서 그 박스 안에 공기를 차갑게 하죠. 또 이제 승화열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놓으면 드라이 아이스는 이제 이 상온 상압 조건에서 바로 승화를 하니까 액체가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증발열을 이용하는 경우는 액화질소를 넣어두면 액화질소가 증발하면서 주위를 차갑게 합니다. 이런 잡열을 이용하는 자연냉동법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로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냥 재료를 넣으면 그 재료가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녹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역할이. 그런데 그걸 연속적으로 하고 싶을 경우에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사이클을 구성해서 냉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축식, 증기압축식, 흡수식, 증기분사식, 열전식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 교과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고,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난 시간에 안 한 부분 냉매 2장에서 2장의 그 4절에 냉매와 관련된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윤활유, 냉동유라고 하죠. 냉동유. 그 컴프레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냉동기에 들어가는 그 기름, 윤활유, 냉동기유 이 2가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 냉매는 뭐 공기를 쓸 수도 있고 물을 쓸 수도 있고요. CO2를 쓸 수도 있고 뭐 암모니아를 쓸 수도 있고 암모니아, 그리고 프레온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프레온계 프레온이라는 그 냉매를 많이 쓰죠. 이제 프레온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만든 거고, 여기는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냉매, 여기는 이제 인위적으로 제작한 냉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냉매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냉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에, 모든 그 냉매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단점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제 표에 보면 다양한 냉매가 소개되고 있는데 3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냉매의 주요 열 물성치에서 암모니아 R134A, R12, R13, R14, R21 쭉 나와 있어요. R113, 114, R500, R502. 그리고 각종 그 주요 열 물성치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냉매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냉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90년대까지 가정용
냉장고에 쓰였던 냉매는 R12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은 이 냉매를 쓰지 않고 R134A라는 냉매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R12는 구체적으로 분자식이 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표를 보면 다 나오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R12가 이제 지금은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다 134A로 이제 바뀌었죠. 여기 그 표에 보시면은 R12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R12가 나와 있죠. 여기 R12의 그 분자식을 한번 보면은 C, Cl2, F3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거 지금 못 쓰게 돼 있고요. CH2F3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걸로 대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은 R22라는 걸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거의 바뀌었어요. R410A라는 걸로 바뀌었고, 아직도 이 가정용 에어컨 또는 그동안 R22를 썼던 냉동 사이클 또는 히트펌프 시스템에 여전히 R22가 같이 사용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용 에어컨에는 지금 R410A로 바뀌었고, 현재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R22는 C, H, Cl, F2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프레온을 지금 R12는 안 쓰고 요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를 잠깐 설명을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프레온이 처음에 뭐 듀퐁사라든가 국제적인 그 이런 화학물질 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어서 개발하고 이런 상품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완벽한 냉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80년대 후반에 뭐 교토 의정서, 뭐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국제 협약을 통해서 그 프레온계 냉매가 지구 환경에 유해하다는 그런 보고를 접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것들을 제한하고 또 줄여나가자 이런 이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온 중에서 R12를 보시면 탄소가 있고 클로로가 있죠. Cl,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루오로, 불소가 있어요. 불소. 그래서 이 프레온계 냉매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구를 온난화한다. 온난화. 두 번째는 오존층을 파괴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지구의 이 성층권에 가면은 오존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요? 그 자외선,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이제 오죠. 에너지가 오죠.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주로 이제 빛으로 오는 경우니까 그렇게 오는데, 그 중에서 자외선, 그 가시광선보다 더 프리퀀시가 높은 거, 에너지가 더 높은 거죠. 그거는 이제 생명체의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차단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오존층이 이제 구멍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염소입니다. 염소. 요 CL. CL의 염소. 그 얘가 이제 오존과 만나서 급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오존층이 이제 소위 구멍이 나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들어가 있는 프레어는 다 거의 지금 거의 바뀌었거나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프레온계의 그 원소들이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 이제 오래된 에어컨, 냉장고 이제 방치하면은 거기에 프레온 가스가 새어나가 가지고 이게 가벼우니까 공기 중으로 가면 온난화 역할을 해요. 지구 온난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있죠. 우리가 잠깐 좀 지워보면은 온난화, 따뜻하게 한다. 글로벌 워밍,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GWP, 이런 글로벌 워밍 포텐셜,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불러요. 지구 온난화 지수. 그래서 냉매별로 지구 온난화 지수를 다 숫자로 매겨놨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많이 시키면 안 좋은 거죠.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으면 퇴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퇴출된 것들도 있고 계속 이제 퇴출해 나가고, 현재는 마땅한 대체 냉매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쓰는 경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퇴출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으면 안 좋다. 그 다음에 아까 오존층 파괴하면 안 되니까 오존층 파괴 지수가 있겠어요? 파괴 지수. 이걸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오존을 파괴한다, 없앤다. 디플리션 포텐셜. 잠재 능력이죠. 포텐셜이니까. ODP라고 하죠. ODP. 그래서 ODP. 오존층 파괴 지수. 오존층 파괴 지수. 그래서 이 두 가지, 온난화 지수와 오존층 파괴 지수를 다 등급을 매겨놔서 우선 급한 게 오존층 파괴 지수니까 오존층 파괴하는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못 쓰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온난화 지수. 온난화 지수 높은 거는 좀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존층 파괴의 그 원리는 염소가 올라가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과 급격하게 반응함으로써 오존층을 파괴한다. 그래서 염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거의 못 쓰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표적인 가정용 냉장고 R12, 또 에어컨 R22 다 사실상 지금 이 염소 없는 것들로 대체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기계공학 엔지니어가 할 일은 뭐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대체되고 나가고 있으니까 냉매를 바꿨다. 그러면 냉매의 물성이 달라지잖아요. 물성이 뭐 비열도 달라지고 컨덕티비티도 달라지고 또 특히 중요한 증발 잡열이 다르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R12에서 쓰였던 시스템이 R1342로 이미 이제 대체됐지만 그 바뀌는 과정이 90년대에 그 당시 LG 지금 그 당시 금성이죠. 럭키 금성 지금 LG 삼성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냉매를 바꾸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더 압이 더 올라가면 좀 더 안전하게 그 더 높은 압에서 버티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해당하는 냉동기 기름도 다른 걸 또 써야 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체가 됐죠. 가정용 에어컨도 이것도 90년대 중후반에 R410A 말고도 R407C라든가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이 나와서 이걸 과연 적당하게 성능적으로나 또 컴팩트한 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지 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했었어요. 저도 박사 논문 테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R410A, R407C 이것을 이제 그 열교환기에서 응축할 때 저는 응축기 연구를 했었는데 응축할 때 기존 R22하고 얘하고 어떻게 응축 성능이 다른가 얼마나 그 바꿀 수 있나 대체 능력이 있나 이런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론적으로도 하고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대체가 됐죠. 그리고 아직도 물론 이제 대형 히트펌프나 이런 쪽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쓰긴 쓰는데 거의 대체됐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100%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냉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특히 프레온계 냉매, 인공 냉매 같은 경우는 온난화 지수와 오존층 파괴 지수를 유념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낮은 거는 아직 살아남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저게 지수 자체가 0이 아닌 이상은 대체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 냉매로 간다. 미래에는 자연 냉매, 암모니아라든가 공기, 물, CO2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CO2가 그 에어컨에 쓰일 수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CO2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CO2를 기존 수준으로 냉동 사이클로 만들려면 압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뭐 100기압 수준 이상으로 높아야 돼. 얘들은 프레온계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 한 20기압 정도 에서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응축 높은 압 기준으로 해서 한 20기압이라면 얘는 뭐 100기압, 120기압.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고 더 그 고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시스템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냉매의 구비 조건도 한번 읽어보시고 냉매의 구비 조건 대기압 이상의 저온 증발, 낮은 응고 온도, 증발 잠열이 크면 좋겠죠? 큰 증발 잠열, 기타 뭐 환경적인 문제, 화학적 안정성, 또 금속 부식, 금속의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냉매는 안 되겠죠? 그 외에도 뭐 폭발성도 테스트해야 되고 또 새어 나왔을 때 인체에 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격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구비 조건들이 있고 냉매 종류 및 특성 그 R134A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인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냉매 종류 32페이지 보시면 암모니아 그 다음에 프레온계 냉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암모니아는 아주 좋은데 증발 잠열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냉매 중에서 가장 크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점이 이게 냄새가 나고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어 나오면 아주 이게 사람에게 안 좋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형 냉동 장치에는 많이 쓰고 있어요. 암모니아. 그리고는 지금 거의 대부분 프레온계 냉매를 쓰죠. 미국 제조회사의 원래 상품명이에요. 프레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클로로플로로카본, 염소, 불소, 그 다음에 탄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CFC계라고 불러요. 클로로플로로카본. 여기서 이제 클로로가 없는 쪽 HCF식에
또 HF시계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지구 환경에 덜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저기 변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R12와 R22를 대체하는 그런 냉매가 지금 33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HFC 134A, 또 R407C, R410A 등등, 여기 아까 제가 지웠는데 가정용 에어컨은 R134A, 그 다음에 가정용 그 냉장고는 R134A, 그 다음에 가정용 에어컨은 R410A나 R407C 등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 U, 이제 냉동 사이클은 압축기를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압축기의 기계에 윤활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윤활유를 선정할 때도 그 압축기에 있는 윤활유가 냉매에 새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냉매 윤활유가 살짝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열 전달 성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미소량이 냉매에 들어가게 되면 냉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성분의 이물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의 증발한다거나 응축할 때 일종의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일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꽤 많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냉동기유, 윤활작용, 냉각작용, 또 그 밀폐작용, 부식작용 이렇게 다양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냉동기에 관한 구비 조건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노트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장을 마무리 짓고 이제 3장 가장 냉동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장이 되겠는데요. 3장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 사이클 연력학 시간에 냉동 사이클을 배우셨을 텐데 자세하게는 안 배웠지만 pH 선도 들어보셨죠? pH 선도? pH 선도 냉동 사이클을 설명하는 사이클 refrigeration 사이클. 사이클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한 상태에서 상태 변화를 일으켜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운전을 해야지 계속 연속적으로 사이클 작용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열을 빼앗아주고 빼앗은 열을 이송시켜서 다른 쪽에서 버리고 그래야지 연속적으로 냉동이 되니까 그래서 사이클로 하는데 연력학에서는 이 아마 대표적인 그 냉동 사이클을 표현할 때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pH 선도, 압력과 엔탈피 선도를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pH 선도, pH 선도를 많이 씁니다. 몰리에르 선도라고도 불러요. 몰리에르 선도. 다이어그램, 선도라는 건 선으로 대충 그린 거를 선도라고 그러죠. 다이어그램, pH 다이어그램, 몰리에르 다이어그램. 그래서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을 한번 표현해 보면 어때요? pH 선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선 투페이스 도움, 이런 도움을 그리죠. 도움을 그렸을 때 이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상태를 구분짓는 선이 하나 있고 이쪽 이 포인트가 뭐예요? 이 포인트가 임계점이죠.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글자가 보이나요? 임계점. 그리고 이 임계점을 중심으로 요 좌측에 선이 하나 있고 우측에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좌측의 선 왼쪽에 있는 상태는, 왼쪽에 찍혀 있는 어떤 임의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이 임계점 우측에 가 있는 요 상태점은, 이때의 압력이나 이때의 엔탈피점은 기체 상태가 되겠어요. 기체 상태. 그리고 요 액체와 기체 요 사이에 이 도움 안에 있는 상태는 그러면 액체와 기체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투 페이스 상태죠. 투 페이스 상태.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 칩시다. 물이 현재 1기압에, 여기 1기압 P 1기압, 여기 물이라고 하면 물의 현재 액체 상태였어요. 그때 해당하는 엔탈피가 있었겠죠. 이렇게 등압 상태에서 쭉 가열을 했다. 가열을 해서 엔탈피를 쭉 높여준다. 에너지를 가해서 엔탈피를 쭉 높여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던 엔탈피 포인트가 이제 열을 받아서 엔탈피가 쭉 증가해서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증발이 되는 거죠. 증발이. 그래서 쭉 액체 상태가 이제 일부가 기체 상태로, 증기 상태로, 정확하게 하면 증기 상태로, 포화 증기 상태로 되어서 증기량이 쭉 많아지죠. 많아져 가지고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포화 증기 상태가 돼요. 포화 증기. 이 상태는 포화액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을 가하면 이제 더 이상 액체로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증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포인트, 증기가 생기기 직전, 그때를 포화액체 상태라고 하죠. 포화액체 상태. 그래서 이제 포화액체 상태를 넘어서면서 계속 가열하면 증기가 막 생기고 액체는 줄어들고, 그래서 증기까지 오면 이제 뭡니까? 액체가 다 말라버린 상태. 그리고 100% 증기 상태예요. 여전히 1기압. 물로 하면은 1기압에 100도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100도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0도씨. 100도씨 1기압. 끓는 상태죠. 그랬다가 이제 포화 증기 상태를 넘어서서 더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죠. 이제 120도, 130도 쭉 올라가죠. 이것을 만약에 온도까지 포함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로 하려면은 뭐 TS 선도로 할까요? TS 선도. 우리가 그 사이클을 설명할 때 압력과 엔탈피만으로는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또 온도와 엔트로피, 압력, 온도, 그 다음에 에너지와 엔트로피, 에너지 중에서 대표 엔탈피를 쓰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쓰고 해서, 만약에 여기 요 상태를 TS 선도로 표현해 보면 도움은 좀 모양은 다르겠죠. pH에서 그린 요 모양하고 TS에서 선도 요 그림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서 그렸다고 치면은 등압으로, 여기서는 등압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등압선이 이제 상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P는 일정. 만약에 물이고 여기가 PATM이다. P가 일정인데 이게 1기압이다. 그리고 냉매가 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 요 상태는 T1인데, 요 T1 상태는 이제 예를 들어 20도. T1 상태는 20도씨 물이에요. 20도씨 물인데 열을 가했어. 열을 가하면 얘가 온도가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열을 받았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약간 우상향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느 포인트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기압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서 100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100도씩. 여기가 액체, 여기 투페이스, 기체. 그러니까 100도까지 쭉 올라가요. 단상 상태에서 온도차,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현열. 100도가 되었어. 100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100도 포화, 여기가 포화 액체죠. 포화 액체. 포화 액체 상태인데 더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1기압에 100도시면 계속 이제 이렇게 온도는 안 올라가고 상만 변하죠. 잡열로서 그 열이 잡열로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온도로는 드러나지 않고 상이 바뀌는 상변화로 해서 쭉 가다가 여기 포화 증기 상태가 되면 이제 액체가 다 말라버린 상태, 포화 증기, 여기 포화 액체에서 포화 기체 또는 포화 증기까지 쭉 가면서 상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다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다시 올라가죠. 온도도 올라가고 엔트로피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 냉동 사이클은 이 pH 선도와 TS 선도 이 두 가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1강에서 제가 앞에 그 냉매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고 냉동기 얘기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했는데 3장에서 냉동 사이클을 다루죠.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pH 다이어그램, pH 선도입니다. 또는 몰리에르 선도. 이 몰리에르 선도상에 이제 냉동 사이클을 그려서 그 냉동 능력도 계산해보고 또 압축기 소요 동력도 계산해보고 또 응축기 방열 능력도 계산해보고 그래서 이 사이클의 전체적인 성능 계수라는 것을 정의해서 성능 계수도 계산해보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쉬었다가 2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